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휴 앞두고 이제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가 좀 장중 내내 답답했는데 막판에 조금 들어올리면서 플러스에는 잘 끝내준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이고요. 오늘 반도체가 좀 안 좋았죠. 네,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순서는 이제 미국 증시 하고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그 기사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연준이 50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여론을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또 BNP, 이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 안 좋았는데, BNP 파리바 증권이 이제 마이크론에 투자 의견을 하향해서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는데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래 지수 6,000 벌써 넘었어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자산운용사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네덜란드 쪽 다시 뜨는 해양 플랜트 산업,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했죠.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그래서 오늘 주가 폭등을 했고, 뭐 영풍정밀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현대차와 GM그룹,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어제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현대차와 GM이 협업하기로 아마 기사가 나와 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글로벌 협업 관련해서 현대차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신운철, NH의 조수홍, 하나투자의 김성래, SK증권의 윤혁진, KB증권의 강성진 연구원님이 각각 이제 적어주셨고, 이제 다양해요 의견들이. 그래서 다 보여드리는 거고, 제약바이오 요중에 이제 유한양의 얘기 일부 들어가서 그것만 발췌를 해봤고요. 반도체 또 한 번의 불황에 대한 경고, 삼성의 황민성 연구원님이 또 적어주셨고, 한국시장의 부진 원인 몇 가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비공식 대변인이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오늘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이 1% 연속 급등을 했고요. 4일째 올랐고, 그래서 투자들은 9월의 변동성이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작금의 경제가 붕괴되지는 않고 뭐 연착륙할 것 같다라고 예상한다. 이런 좀 시각도 있고요. 시장은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 아마 좋은 시장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안정화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안정화된 모습으로 나왔고, 젠슨항 CEO는 이제 CNBC에 또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급성장하는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생산성이 향상되면 에너지는 아마 절약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또 멘트를 해줬고요. 아무튼 AI에 대해서는 좀 계속 긍정론을 피력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증가했지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 다시 상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석유 생산 차질 우려 때문에 유가는 올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 인하했고요. 뭐 지금 유럽은 인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낮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그 이분이죠. 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이제 기자죠. 이 사람이 이제 2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해진 게, 지금 연준은
다음 주에 FMC가 열리는데 FMC 2주 전부터 연준위원은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제 발언을 못해요.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 침묵 기간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뭘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연준 의장 입장에선 시장이 지금 25pp 인하하는 걸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금리 인하 하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50pp 인하하고 싶어요. 근데 2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니까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2주 후에 저 50pp 인하할게요. 아니면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시장이 갑자기. 언질도 없다가. 그래서 미리 군부를 지펴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닉 티밀하우스 기자인데 이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2년 전에도 75bp 0.75%로 한 번에 자이언트 스텝이죠. 금리를 세게 올릴 때 미리 이 기자한테 언지를 줬고 이 기자가 몇 가지 힌트를 주면서 알렸는데 그대로 진짜 시행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기자의 입을 많이 주목하는데 다시 이제 주목할 때가 왔고요. 그래서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건 알고 이 기사 내용이라고 합니다. 50bp 인하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수석 고문을 지냈던, 지금은 이제 퇴임한 분이죠. 존스 홈스키스 대 존 파우스트 교수가 이 사람이 이제 50bp 인하로 시작하는 거를 선호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대요. 그 시장은 올해 연준이 100bp 내릴 거를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점도표, 9월엔 점도표도 찍죠. 그래서 100bp 4번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그러면 50bp 지금 9, 11, 12 3번 남았는데 4번 인하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50을 낮춰야죠. 한 번에. 그래서 그 점도표도 좀 기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언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0.25%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사에는 과거 연준 위원 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 흘려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50pp를 하고 싶어 한다. 왜냐면 연준 위원들을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침묵기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연준 위원들이 연준이었던 위원이었던 사람을 지금은 아닌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에다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좀 50bp 얘기를 한다. 운을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기사가 뜨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50bp 인하 확률이 14%에서 35로 확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50bp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미리 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bp 된다, 인하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이 더 급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 중반에 연준이 보통 금리를 낮추면 증시에 다 좋았다고 합니다. 경기 확장과 금리 인하가 합쳐지면 주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중반은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둔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71년, 84년, 87년, 89년, 95년, 98년 이렇게 각각 여러 번이 있었는데 다 100% 올랐고요. 수익률은 1년 후에 16.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봐도 이번 금리 인하는 좋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에보코의 ISI 회장이 원래는 그 미국 그 경기를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경착륙. 근데 연착륙 할 것 같대요. 근데 요 내용은 아마 내일도 올라갈 겁니다. 내일 이제 자료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내일은 제가 죄송한데 그 제약바이오를 준비를 아직 다 못했어요.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딱 3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일 함께 배우기 첫 번째 하나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한 번 더 올라가고 다음 주 화요일날 그렇게 해서 3번 이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화요일날은 금투세 좀 찍어봤어요. 좀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사모펀드의 비밀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이제 아이디어 근데 이제 거기에 요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뭐 계속 또 얘기해드리면 연착륙인 이유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낮고 경제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소비자의 순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물가 둔화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소득 지표는 견고하고 기업의 이익 증가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다음 주 금리는 내릴 거고 글로벌 단기 금리가 이미 하락하고 있고 주택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AI 인프라 구축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 경기는 연착륙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엔비디아가 아무튼 젠스당 CEO의 낙관론에 힘입어서 1.9% 올랐고 주간 기준으로 무려 16%나 급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대장주의 위력이죠. 빠질 땐 많이 빠지지만 그냥 오를 땐 또 급하게 오르고요. 브로드컴도 내년에 강력하게 성장한다. 이런 거에 힘입어서 4% 급등했는데 마이크론은 급락했습니다. BNP 파리바가 부정적인 보고서 HBM 공급 가용 올 거래요. 그리고 램 리서치 KLA 같은 반도체 장비도 다 빠졌습니다. TSMC가 증설을 좀 신중하게 하겠다. 그럼 장비 회사 입장에서 안 좋죠. 반면에 빅테크,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모두 다 상승을 해줬고요. 유통기업인 크로거는 7% 가까이 급등했는데 외식 비용 증가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외식보다는 식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반면 백신 기업 모더나는 이제 백신 판매에 대한 부진 때문에 주가가 12%나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아마 보고서를 보시고 간단히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텔레그램에. BNP 파리바가 마이크론에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는데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그러니까 비중을 줄인 거죠.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52%나 반토막 내버렸어요. 주요 근거는 내년에 HBM 공급 가용 온다. 근데 이 보고서를 봤더니 25년도 HBM 수요를 월 160 그러니까 1000만, 10만, 16만 8천 장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HBM 수요가 월. 근데 올해는 13만 2천 장이거든요. 월. 그러니까 내년에 수요는 저렇게 가정했는데 이미 근데요. 올해 하반기에 벌써 월 25만 장이 넘는 HBM이 이미 완판됐어요. 아니 근데 올해가 25만 장인데 어떻게 저렇게 계산을 했죠. 수요를. 뭐가 잘못된 거죠? BNP 파리바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이 시각이에요. 예, 올해만 벌써 25만 장이 다 팔렸어요. 완판. 그래서 9월 26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설명을 할 때 CEO가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겠냐. 반론 제기하지 않겠냐. 예,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근데 아무튼 BNP 파리바가 무슨 근거로 저렇게 공급 가용을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25만 장 이미 다 완판된 상황에서 내년에 16만 8천 장은 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 보고서 때문에 마이크론도 급락하고 오늘 반도체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우려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만약에 이 김선우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면 우려할 건 아니죠.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GDP 성장률만큼 코스피 성장했으면 지수 6천 아니 너무해죠 당연히. 근데 여기다 세금 매긴다고 맨날 하니 진짜 미치겠어요. 금투세를 지금 할 때가 아닌데.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에 박우경 전무가 이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도 하지 마라. 부끄럽다.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느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난 30년간 GDP가 7배 올랐는데 코스피는 겨우 3배 오른 게 뭐냐 이거죠. S&P 500 지수는요. 미국 GDP가 4배 올랐거든요. 우리보다 덜 성장했죠. 지수 10배 올랐어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 이거죠. 총수 일가의 지배주제, 지배력은 강한데 일반 주제에 대한 보호가 없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사회는 지배주제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고 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굉장히 작은 거죠. 경영권이란 말 자체를 시장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상법 개정을 해야 되고 주주 환원을 잘했으면 코스피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죠. 최소 4, 5천 원 갔겠죠. 그게 안타까운.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금투세까지 물린다고 하니 누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예. 금투세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일보에서 이제 해양플랜트가 원래 옛날에 조선 회사들의 먹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수주할 때는 10년 전에 근데 그게 골칫거리가 됐어요. 예, 그 대규모 적자 봐가지고 진짜 회사가 그냥 망할 뻔했어요. 좀 약간 과장해서 해양 플랜트 때문에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산업인데 이 사업이 다시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대요. 바다 아래 묻혀있는 석유가스를 탐사, 시추, 발굴, 생산하는 설비거든요. 하나그룹은 12일 날 부유식 해양 플랜트 전문업체 다이내믹 홀딩스 지분을 공개 매수를 했고 다이내믹스 홀딩스는 싱가포르 현지 기업인데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그러니까 원유를 바다에서 이렇게 시추해 가지고 거기에 저장도 하고 원유 운반선에 주기도 하고, FLNG는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LNG 선반에 옮겨주고, LNG 운반선 바다 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해양 플랜트인데, 삼성중공업은 2017년에 글로벌 최초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FLNG를 인도하고, 현재까지 FLNG 8기 중에 삼성이 수주한 게 5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자예요. 이게 하나에 2조에서 4조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FLNG 옆에 이제 LNG 운반선 보이시죠? 여기다가 바다에서 캔 LNG를 바로 액화시켜요. 얼려버려가지고 액화시켜서 LNG 운반선에 바로 실어줍니다. 근데 이런 데 막 피팅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해양 플랜트 시장이 커지면 피팅 회사들이 좋은 거죠. 그리고 최근 캐나다 에너지 기업 펜비나 파이프라인으로부터 2조 원짜리 FLNG 1기 제작을 수주했고요. 22년도 해양 플랜트 수주가 0건이었던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원유 생산 설비 부유식 골 1기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고정식 해상 플랫폼 한 척.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이 과거에 곤혹을 치렀던 이 해양 플랜트를 조금씩 담아가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슈들 한번 다 말씀드렸고, 현대차 이슈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고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이 지금 공개 매수해서 오늘 주가 날라갔죠. 정말 그렇게 안 가다가 이거 하나에 그냥 급등했는데, MBK 파트너스가 영풍 측 지분의 절반 플러스 한 주를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영풍 측이 있고 이 이제 최씨 쪽이죠. 이쪽이 있는데 경영권은 최씨 쪽이 갖고 있어요. 둘이 다투고 있는데, 영풍 측 지분의 절반 한 주를 인수해 가지고 MBK 파트너스가 이제 대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요, 지분을 더 확보하겠대요. 최대 14.6%까지.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 그래서 오늘 급등해 버린 겁니다. 이거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 다만 최소 수량에 미달하면 공개 매수 취소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가격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기존에 고려아연 지분 갖고 있는 현대차, 하나, LG화학 측은 공개 매수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 성공 여부는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고려아연, 영풍, 국민연금, 자사주 이거 합치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 기대감으로 지금 오늘도 올랐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풍정밀도 상한가 갔는데, 영풍정밀은요 왜 상한가 갔냐, 여기도 공개 매수를 해요. 영풍정밀을 왜 공개 매수하냐면 고려아연 지분 갖고 있어요. 1.83. 저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2천억 정도 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풍정밀 시가총액이 한 1,475억 정도 되니까 영풍정밀 전체를 사면 고려아연 지분 가치 2천억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 내용은 이제 그 권순우 기자님 아시죠? 3프로에 그분이 이제 거기 그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고려아연 지분 2천억을 가질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2천억짜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1,475억에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야죠. 500억이 남는데. 그러니까 저 MBK 파트너스가 영풍정밀을 공개 매수를 해서 지분을 다 가져가면 1,475억이 드는데, 어제 이제 기준으로. 근데 고려아연 지분 가치가 2천억이니까 500원 남는 장사 아니에요. 고려아연 지분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확보해야 되니까. 500억 싸게 시가보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얘기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주가 오르는 거죠. 영풍정밀 저평가된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영풍정밀 그 보고, 야 되게 싸다, 저평가. 근데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뭐 그걸 알면 뭐합니까? 주가가 안 가요. 주가 죽어도 안 갑니다. 뭐 가지도 않아요.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돈도 잘 벌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고려아연 지분만 해도 시총보다 큰데 안 가요. 그럼 누가 투자를 해요? 안 가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 근데 오늘 이 공개 매수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치가 부각돼 가지고 그냥 상한가 가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업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주회사 중에도 자기 지분 가치보다, 보유한 지분 가치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되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잖아요. 뭐 그죠? 왜 LG 화학만 해도 LG 엔솔 지분 가치만 해도 얼마입니까? 인정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런 회사가 뭐 정말 넘치죠. 예. 근데 그런 걸 바로 잡는 게 바로 밸류업인데 영풍정밀이 이제 그런 걸 또 오늘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얼마나 지금 밸류업이 안 돼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밸류업 해야 되고 검투세를 시행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현대차와 GM그룹의 이제 글로벌 협업검토 요게 이제 뭐 뉴스가 많았는데 서로 양사가 이제 협업을 하겠다는 검토예요. 아직 계약서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의성 회장과 메리바라 GM CEO가 뉴욕에서 만나서 일단은 서로 악수하고 우리 협업하자. 대신에 구체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서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뭐 배터리 원재료도 서로 같이 조달하고 예를 들면 GM의 캐나다 공장 있죠. 거기서 그 현대의 산타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공장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공유하자. 근데 GM은 하이브리드카가 없고요. 현대차는 픽업 트럭이 약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로 없는 거를 또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서로 부족한 거를 그냥 각자 하지 말고 우리 서로 부족한 걸 서로 도와주자. 이런 취지고 이제 이걸 하는 배경은 중국 회사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저가 공세를 하니까 BMW, 폭스바겐이 막 쓰러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GM과 현대차가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동맹 맺어서 잘 된 경우는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긴박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현대차와 GM, 특히 현대차는 글로벌 3위, GM은 5위. GM은 어쨌든 미국 비중이 높은 회사고 현대차는 미국만이 아니라 동남아라든가 유럽 되게 다변화돼 있으니까 GM 입장에서도 좋고 하이브리드의 강자잖아요. 현대차가. 서로 좀 부족한 거를 잘 보완할 수 있어서 좀 윈윈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키움의 신윤철 그 연구원님은 부품주가 난 것 같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 내 주요 부품 계열사가 오히려 편안하게 주가 측면의 수혜를. 왜냐하면 이 전동화 제품 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주로 현대차에 납품하잖아요. 이거를 GM에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넓어지는 거죠, 고객군이. 참고로 이번에 하는 거는 현대차입니다. 기아가 아니에요. 기아가 GM과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하는 거예요. 기아는 이번엔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GM 그룹으로 공급 루트가 확보된다. NH의 조성 연구원님은 주가 할인율 해소할 수 있다. 지금 테슬라와 BYD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상,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 원가 경쟁력 이런 이제 변화 속에서 전통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GM이 어쨌든 한국의 생산 법인도 갖고 있고 국내 부품사들도 해외 차 메이커 중 GM과 사업 연계성이 높고 국내에서는 SL이 GM의 대표 협력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의 김성래 권지우 연구원님은 불확실성 극복 위한 협력이다. 그래서 차종 개발, 생산, 공급망 공유는 차량 플랫폼 공유 위에 하위 부품의 공용화 효과도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 플랫폼을 공유하자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BS에 이제 배터리 이제 모듈이죠. 배터리 모듈을 만들어서 하나로 조립해서 배터리를 이제 전기차에 넣어주는 거죠. 그 PE 시스템, 전동화 부품에 대한 GM으로의 수주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가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SK증권의 윤혁진, 박준영 연구원님은 당연히 현대차 GM이 수혜다. 근데 이 중에선 그 GM이 없는 게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 밸류체인을 보자. 코리아 FT, 세방전지가한테 좀 좋지 않겠냐. 근데 물론 개발부터 출시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는 건 염두에 둬라.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강성진 연구원님은 KB에 좀 시각이 다르세요. 미래차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협업.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하죠. 일본이 얼마 전에 네이버의 라인을 규제하려고 그랬죠. 압박을 했죠. 지분 내놓으라고. 이런 것들은 결국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 교통이나 이런
뭐 금융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국 회사에 대한 견제가 잠재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모빌리티 시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의 현대차가 진출을 해서 그 자율주행을 한다면 그 미국의 이런 교통 정보나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시대에는 협력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외국 국적의 기업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와 GM이 협력을 하게 되면 현대차는 미국의 GM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오랜 경쟁 관계였던 일본을 앞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GM과 협력하는 건 모빌리티 쪽에서의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GM과의 협업이 좀 좋을 수 있다. 토요타를 앞설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B증권의 김혜민 연구원님은 제약바이오 해안으로 보는 주요 이슈인데 유한양행이 그 렉나자 병역요법, 타그리소 단독요법 요거를 이제 폐암 이번에 학회에서 또 추가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어쨌든 그 이 24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해당 시점까지 그 31.1개월 시점의 자료를 좀 공개를 했는데 예, 그때까지 그 치료요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렉나자, 유한양행 걸 쓰는 환자는 44%고 경쟁사죠. 타그리소는 34%로 렉나자가 앞섰고 24개월 치료 유지율은 52%, 36개월은 40%로 이 타그리소를 다 앞서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반응률도 24개월은 59 대 52.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36개월 보세요. 36개월은 51% 반응인데 여긴 0%예요. 타그리소가 경쟁력이 떨어져요. 이런 걸 보면 그 유한양의 렉나자, 이 레이저 티닙 승인 이후 다음 레이저 티닙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립종합암 네트워크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에도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 레이저 티닙은 임상 그러니까 후보 물질입니다. 오스코텍이 개발한 요건데 요걸 가지고 렉나자를 만든 거죠. 폐암 치료제. 그래서 활약을 좀 기대해 보자 라는 얘기고요. 삼성의 황민성 연구원님은 반도체 또 한 번의 불황에 대한 경우 참 반도체 어렵죠. 시장은 작년에 한국 기업들의 감산을 안 믿었고요. 삼성 감산하는 거 안 믿었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결국 감산했고 연말이라면은 또 지금 공급강이 올 거다. 이걸 또 되풀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호황이 오면 한국은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근데도 어쨌든 공급 강행을 우려하고 있고 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도 올해 말 13장에서 생산 능력이에요. 13만 장에서 내년 말에 15만 장으로 늘어날 뿐이고 낸드 투자는 늘어날 조짐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25년도 생산에 기여 가능한 신공장은 삼성 공장밖에 없어요. 내년에 이렇게 물량이 늘어날 공장. 예. 그 공간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합니다. 생산에 기여 가능. SK하이닉스의 공장은요.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완공되니까 저거 셋업하면 26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건 아닌데 이제 걱정만 큰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연착륙 예상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빨리 인증받기를 원해요.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예. HBM3는 올해는 8단, 내년에 12단인데 12단은 수율이 떨어져요. 10%도. 그러니까 많이 만든다고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는 않는 거죠.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또 훈련에서 추론으로 시장이 넓어지면 HBM에 맞는 다양한 반도체, AI 가속기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이것도 긍정적이고. 중국의 공급 증가가 문제라면 이를 중국 내 소비하기 위한 중국의 경기 부양도 나오지 않겠냐. 대선 전후로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도 있다. 지금 중국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근데 부양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부양하면 반도체 소비는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내년부터 AI가 하드웨어에 본격적으로 뭐 AI 디바이스, 뭐 애플 아이폰이나 그다음에 그 PC 올해는 도입은 됐지만 올해는 초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5월 말부터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사서 AI에 너무 쏠렸던 걸 좀 해지를 하자
이랬는데 사실상 지금 뭐 삼성전자 워낙 빠져서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걸 유지한다. 그 의견을. 3분기는 전통 반도체 수요가 개선 아직 안 되고 있고 이익은 약할 거고 다 알려졌죠. 사실 수요에 있어서는 이 SSD만 좋대요. 수요는 지금 현재로선 굉장히 요거는 좋은 사이클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 모바일 등 고객사가 쌓아놓은 반도체 재고가 지금 있는데 이게 판매가 안 되면 남은 기간 동안 재고 소진을 할 거예요.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나가면 연말로 갈수록 재고 부담이 낮아지니까 좀 업황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시각입니다. 또 반도체 소부장은 뭐 사야 될까 그러면 전공정은 유진테크, 고품질 기술주는 흡프스프, HPSP, 파크 시스템즈 제시하셨고 소재 부품은 하나머티리얼즈를 좀 선호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게 뭐 꼭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여기서 제시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소부장이든 삼성전자든 다 안 좋으니까 사실 오를 땐 다 같이 오를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땐 차별화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어느 소부장이든 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올라와 주는 게 우선 아닌가.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참 지금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잘 버텨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PBR 거의 1.1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고 시간을 갖고 인내를 하는 구간입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의 부진 원인은 이제 한국은행의 제한적인 정책이에요. 그죠? 한국은행이 미국처럼 금리 낮추기가 쉽지 않은 게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금리 못 낮추고 있는 거죠. 근데 11월에 낮출 것 같고요. 수출 모멘텀 둔화. 반도체 수출 가격은 올랐는데요. 물량이 안 늘어요. 아까 보셨죠? PC나 노트북이 안 팔려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이미 반영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꺾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한국 대형 반도체 기업의 주가 부진. 결국 지금 실적 추정치 좀 꺾이고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좀 낮아지죠. 미국의 경기 둔화. 근데 이건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 알려진 내용이죠. 여기에 금투세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유독 부진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좀 중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 세금 빼고는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 세금 문제는 민주당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라 참 좀 큰맘 먹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금투세에 대한 결론은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내부자 매수는 동진세미캠의 김영선 부회장님이 1억 정도, 진성TC를 이제 굴삭기 부품사죠. 윤우석 회장님이 1억 1천만 원, 삼성전자의 박학규 사장님이 4억 정도 이번에 급락할 때 굉장히 많은 4억이면 굉장히 큰 거죠.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는 크레버스가 어제 그 이제 현금 배당 1,000원 정도. 제가 1,000원 준다고 가정하고 이제 계산했더니 6.6% 나와요. 저게 이제 크레버스가 교육회사죠. 금호석유는 자사주 1.12% 소각한다. 근데 어제 왜 빠진지는 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근데 아무튼 자기 주식 소각 어제 결정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좀 우여곡절 끝에 증시가 또 장중에 한번 흔들렸거든요. 이렇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오늘 어쨌든 막판까지 좀 반등하면서 잘 끝났고 코스피도 아침에 조금 부진했었죠. 부진했었지만 그 오후에 좀 들어올리면서 분위기는 좀 그래도 어제 강세의 흐름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로는 조선주가 오늘은 주인공이었고요. 많이 빠졌었죠. 최근에 이유 없이 빠졌는데 오늘은 급등했고 밸류업주들이 좋았습니다. 은행주 좋았고 피팅 회사들이 오늘 또 특히 괜찮았고요. 미용 의료기기도 좋았고 LNG 쪽 자동차 대표주는 뭐 당연히 오늘 이 모비스 같은 부품사가 더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비만 치료제도 오늘 좋았고요. 증권업종도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 세진중공업도 오랜만에 급등했고 종합상사, 항공기 부품, 선박편형소, 사료, 웹툰 관련주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원전주도 오늘 모처럼 좀 반등 일부 해줬고요.
바이오시밀러도 오늘 분위기 대웅제약, 바이넥스, 녹십자가 좋았습니다. 방위산업도 요즘에 꾸준한데 근데 오늘은 이제 방위산업 중에서는 현대로템이 요즘에 뭐 견조한 것 같아요. LIG 넥슨과 백화점 관련주에선 뭐 대구백화점이 혼자 뭐 반등을 했고 신세계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회사들도 일부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증시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오른 기업들이 좀 더 많아요. 특히 코스피는 오른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올랐고 다만 화학섬유 쪽이 좀 오늘 안 좋았고 여기 아마 성한 머티리얼즈하고 효성 ENT가 DNC가 급락해서 그런 것 같고요. 반도체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반도체가 좀 빠졌죠. 메모리가. 그래서 어제 급등했더니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아쉽지만 유리기판도 좀 빠져버렸고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좀 빠졌고요. 2차 전지도 오늘 좀 LG엔솔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여전히 답답해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침보다는 좀 약간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되는데 이렇게 양대 산맥이 급락했는데도 증시가 올랐다는 건 다른 업종들이 거의 다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활발하게 증시, 그러니까 여기서 반도체만 올리면 증시 급등하는 거예요. 반도체만 올라가면 좋은데 참 어렵네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좀 아쉽습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제일 안타까웠다. 2차 전지랑 2차 전지도 좀 별로 안 좋았죠. 반면 자동차나 밸류업이나 모처럼 조선주, 고려아연 19% 올랐고, 네.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도 전체 분위기 좋았고요. 그다음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좋았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휴젤 좋았고요. HPSP는 오늘 반도체 안 좋았는데도 HPSP는 또 좋았고 펄어비스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반도체주들은 오늘 좀 어제랑 반대로 충격을 일부 받았습니다. 바이넥스, 에코앤드림, 원택이 많이 올랐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이제 상위 쪽에서 한번 이제 보면 고려아연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현대모비스 같은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 반면에 오늘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피 이쪽이 안 좋았고 삼성전자도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요새 무슨 동네북된 것 같아요. 정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개별 기업들이 다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택, 코리아 FT는 아까 그 하이브리드 그쪽 관련주죠. 또 바이넥스, 생물보안법 관련주, 펄어비스 게임주, 흑푸스프 일부 반도체. 반면에 오늘 제주 반도체나 또 테크잉이나 이런 기업들은 좀 빠졌는 게 뭐 반도체가 오늘 좀 안 좋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도 정말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좀 힘들었는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보자면 삼성전자가 정말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증시가 바닥 찍고 돌리고 있어요. 버텨주면서.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는 바뀌는 건 맞아요. 맞고 여기서 금투세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로 가겠죠. 그래서 좀 최악은 지나가는 분위기고 연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지만 제발 아무 일 없이 좀 미국 증시도 안 올라도 되니까 좀 견조하게만 제발 급락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미국이 급등한다고 우리가 오를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초 체력상 제일 좋은 건 미국이 그냥 무난해야 돼요. 예, 그게 더 좋아요, 사실은. 예, 근데 막 급락하고 이러면 오히려 피곤하죠. 그래서 별 이슈 없이 연휴 기간 좀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정말 힘든 8월 또 9월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또 장이 오겠죠. 영원히 나쁜 장은 없으니까 그걸 좀 기대하면서 저도 즐거운 또 뭐 약간 솔직히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주 즐겁진 않은데 그래도 뭐 한가인데 뭐 즐겁게 지내야 되겠죠. 가족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분들하고 좀 즐겁게 지내시고요. 연휴 끝나고 또 찾아뵙겠고 내일하고 내일 그 다음에 그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각각 3번 영상 함께 배우기 올라가니까 오전 10시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바이오는 한 주 쉬고 바이오 함께 배우기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또 연휴 이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